자, 우리 계약법 볼까요? 우리 채권법인데 계약법은 우리 계약법도 한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우리 채권법은 굉장히 넓어요. 우리 책 보면은 대학교에 보면은 채권 총론 한 권에다가 채권 강론 이렇게 두 권이에요. 채권 총론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채권 강론에서도 크게 계약법, 두 번째 사무관리, 세 번째 부당이득, 네 번째 불법행위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채권 강론도 그 중에서도 계약, 그렇죠? 계약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계약 강론에서는 우리 15개 전형계약 중에 3가지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것만 시험범위입니다. 거기에서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책도 계약법 이렇게 됐죠. 우리 채권 강론 1부분입니다. 채권 강론 1부분인데 계약법만 계약편만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계약법 이렇게 된 거죠. 그 밑에 보면은 우리 채권 파트 3 해가지고 계약 보면은 계약법 총칙과 계약법 각칙 있죠. 우리 계약법 각칙에는 3가지 매매, 교환, 임대차를 뜻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를 뜻합니다. 자, 계약법에서 계약 총론입니다. 우리 계약은 서로 반대되는 의사표시 합치를 우리가 말한다. 계약이랍니다. 계약.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청약과 승낙. 서로 반대되는 의사표시 합치를 우리가 계약이랍니다. 뭐, 의의는 그 정도 하고, 종류. 자, 종류는 크게 몇 가지 정도 있냐면은,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만. 자,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을 나눕니다. 우리 전형계약은 우리 민법에 규정된 계약입니다. 몇 가지 규정됐다고요? 15가지. 14가지가 아니라 법 개정 때 2016년 2월 이전에는 14개, 지금은 15개 예행계약이 하나 더 편입됐습니다. 15개 전형계약입니다. 15개입니다. 15개 전형계약입니다. 우리 이 비전형계약은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계약을 비전형계약, 다른 말로 무명계약. 자, 그럼 우리 전형계약은 15개 한번 간단히 봅시다. 증여라든지 매매,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현상광고, 14개, 15개, 14개가 하에 하나 빠졌네. 위임, 임치, 조합 5, 6, 7, 8, 9, 10, 11, 12, 13, 14 뭐가 빠졌죠? 위임, 임치, 조합, 비행계약, 도급, 고용, 임대차, 사용자, 증여, 교환이 빠졌네. 교환. 그렇죠? 교환. 15개. 교환. 시험범위 교환, 매매, 임대차. 이 3가지가 이제 시험범위고, 15개 전형계약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류는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자,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거, 그렇죠? 대가가 있는 겁니다.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걸 우리가 쌍무계약. 서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 서로 대가를 갖는 걸 우리가 말한다. 쌍무계약. 그런 대가가 없는 걸 말한다. 편무계약입니다. 우리 편무계약은 가장 대표적인 게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가 있습니다.
현상광고. 자, 세 번째,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 있습니다. 자, 유상계약은 대가적 의미를 갖고 재산을 출연하는 계약을 우리가 말한다. 유상계약. 무상계약은 그런 게 없는 거죠. 무상계약입니다. 자, 우리 무상계약은 가장 대표적인 게 증여와 사용대차입니다. 자, 이게 문제가 하나 났었죠.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 모두 유상계약이다? 맞습니다.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반대로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아닙니다. 그럼 우리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은 어떤 게 더 넓은 범위라는 거예요?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이 더 넓고 쌍무계약이 더 좁습니다. 뭐 때문이냐면은 이 현상광고 때문에요. 이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에요. 그럼 이 현상광고 할 때 이러한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은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이 쌍무계약은 계약 성립 이후에 대가적 대가적 의미가 있는지 여부를 구별합니다. 대가적 의미 여부를 판단하고, 이 계약 성립 이후입니다. 계약 성립 이후에 대가적 의미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 유상계약은 계약 전반, 과정을 비춰서 이러한 대가적이고 또 뭐란다? 재산 출연이 있어야 된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현상광고. 자, 갑이 아이를 찾아주면 2천만 원 주겠다. 라고 뭘 합니까?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승낙을 합니다. 자,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매매계약은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합시다. 자, 매도인이 갑, 매수인이 을. 자, 우리 매도인은 어떤 의무? 재산권 이전 의무, 재산권 이전 약정을 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약정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냥 약정함으로써. 이게 이제 우리가 낙성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광고는 이러한 계약이 승낙한다 해서 청약하고 승낙한다 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언제 성립돼요? 그렇죠. 아이를 찾아서 뭘 해야냐면 인도해야만이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때는 계약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이를 찾아서 인도해야만 받아 계약이 성립됩니다. 자, 그러면은 을은 이행 문제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아이 찾아서 인도했으니까 이제 안 남았지. 이행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럼 을은 대가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대가가 없잖아요. 자, 계약 성립 이후에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그럼 무슨 계약이에요? 계약 성립 이후에 대가가 없으면은, 계약 성립 이후에 대가가 있으면 쌍무계약이고, 없으면 뭐라 했어요? 편무계약. 자, 그렇기 때문에 현상광고는 뭐다? 편무계약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 현상광고는 또 뭐라 했어요? 유상계약이라 했죠. 계약 전반에 걸쳐서 한번 보세요. 계약 전반에 걸쳐서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재산 출연했어요, 안 했어요? 대가 했잖아요. 자, 아이를 찾아오면 1,000만 원 줬죠? 재산 출연이 있었죠? 자, 인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계약 전반에 비춰보면은 대가가 있고 재산 출연한 거잖아요. 그 뭐예요?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에요. 이렇게 구별한다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맞고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는 틀립니다. 무슨 아시죠? 어떤 게 더 높다고요? 유상계약. 이게 문제죠, 항상. 현상광고 때문에. 자, 세 번째. 낙성계약과 여물계약. 우리 여물, 그 괴물인 여물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인도를 요구하는 것. 물건 인도. 물건이 인도라든지 또는 이루 완성. 이루 완성 조건에서마다 계약이 성립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아까 물건 인도 뭐 했었어요? 현상광고. 이 나오죠? 현상광고. 물건을 인도해야 된다니까. 여기서 물건을 말하는데 어떤 목적물을 인도 또는 이를 완성이라든지 이를 완성이라고 봐야 됐죠? 여기서는. 인도가 이를 완성이니까. 현상광고라든지 두 번째.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물계약은 네 가지 있으니까. 계약금 계약이라든지 세 번째 보증금 계약이라든지 우리 임대차 보증금, 우리 매매사 계약금 네 번째 대물변제 이 네 가지는 뭐다? 여물계약입니다. 그래서 여물계약은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여물계약은 당사자 의사표시 플러스 뭐라는 거예요? 물건의 인도라든지 또는 이루 완성입니다. 낙성계약은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서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게 뭐만 15개의 전형계약 중에 뭐만 빼고 전부 다 낙성계약이에요. 현상금 빼고 전부 다 낙성계약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는 우리 387페이지 있죠? 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자, 특히 우리 387페이지 한번 봅시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에 가로 2번 구별 실익이 있습니다. 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기본은 구별 실익? 자,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부담 문제가 생긴다. 어떤 게? 쌍무계약에서 편무계약에서. 쌍무계약에서. 그래서 387페이지. 전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구별 실익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부담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알아두시고 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자, 그 다음 페이지 낙성계약과 여물계약 낙성계약은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이 성립한 걸 우리가 낙성계약 여물계약은 당사자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물건의 인도라든지 이루 완성을 해야만이 계약이 성립되는 걸 우리가 말한다. 여물계약이란다. 자, 세 번째 계약의 성립입니다. 자, 첫 번째,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된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된 경우 가장 대표적인 거죠. 계약 성립에서. 자, 갑이 을에게 A 부동산을 살래라고 뭘 합니까? 청약으로 그래 살게라고 승낙입니다. 이러한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반대되는 이러한 의사표시 합치를 우리가 말한다. 계약이란다. 매매계약. 우리 매매계약은 갑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보다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즉 재산권 이전 약정을 하고 을은보다 대금 지급 약정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잖아요. 그렇죠?
저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 성립되는 청약과 승낙이 있다는 거. 자, 먼저 우리 청약부터 살펴봅시다. 청약. 자, 청약은 구체적이고 뭐다? 확정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청약의 상대방입니다.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특정해서 할 수 있고,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도 가능합니다. 우리 뭘 생각하면 돼요? 자판기. 자판기는 불특정인 상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상대방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 다수인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청약의 효력 발생입니다. 자, 청약 효력 발생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 발생입니다. 도달한 때. 그럼 상대방한테 도달하게 되면은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죠. 처리 못하는, 이게 청약의 구속력입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도달되면은 처리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이게 청약의 구속력. 청약 구속력이란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우리 청약은 대하자간이든 적지자간이든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도달한 때, 도달주예요, 발송주예요, 발신주예요. 발송주나 발신자 같죠? 도달주입니다. 청약은 도달주의다. 도달주의. 자, 네 번째. 자, 청약을 하면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가 있고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한 경우와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승낙을 하면서, 청약을 하면서,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가 있고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합니다. 언제 청약했냐면은 2018년 1월 20일 날 청약을 했습니다. 이제 승낙을 언제까지 하라고 기간을 정해준 거예요. 1월 30일까지 확답을 달라고, 승낙을 달라고 청약하면서 언제 도달했냐? 1월 21일 날 도달합니다. 도달. 기간이 너무 멀더라. 25일로 합시다. 25일. 아니면 26일. 이는 청약의 의사표의 도달이 언제? 26일 날 도달했습니다. 자, 근데 을은 언제 승낙을 했냐면은, 승낙. 1월 30일 날 승낙을 했어요. 30일 날. 그러면은 언제 도달한 거예요? 승낙이 했는데. 1월 31일 날 도달한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승낙 기간을 정해준 거예요? 30일까지. 근데 기간이 뭐냐면 거예요? 연착된 거예요. 연착 승낙이죠? 자, 이 연착 승낙은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효력 발생 안 합니다. 자, 이 법조문이 우리 어려운데 몇 페이지 있냐면은, 자, 391페이지 제일 상단에 528조에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528조. 기간을 정한 경우. 제일 밑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죠. 위에 528조가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고, 밑에 하단에 보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연착 승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연착 승낙은 뭘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청약.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자, 새로운 청약으로 보면은 누가 승낙하면은 갑이 승낙하면은 뭐가 발생해요?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렇죠? 계약이 성립된다. 자, 이처럼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는데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그 승낙기간이 도과된 후에 도달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연착된 거잖아요. 승낙이 연착됐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원래 청약자가 뭐만 하면 돼요? 승낙만 하면은 계약이 성립된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이 통상적인 연착 승낙입니다. 통상적인 연착 승낙. 자, 근데 통상적인 연착 승낙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자, 갑이 청약을 한 겁니다. 1월 20일 날 청약. 기간을 언제 정했냐면은 1월 30일로 정한 겁니다. 기간을. 1월 30일로. 그래서 도달은 언제 도달했냐? 1월 21일 날 도달했습니다. 1일 도달. 자, 우리 바로 1월 23일쯤 승낙을 한 겁니다. 승낙. 자, 그런데 23일쯤 승낙을 했으면은 원래 승낙은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발신지. 이때 발신했는데 언제 도달했냐? 1월 31일 날 도달한 거예요. 원래 이틀이면 가잖아요. 빠른 등기는. 그렇죠?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연착이 된 겁니다. 보통 우리가 보통 기간 내라면은 도달 할 수 있는 발신이 있는 경우잖아요. 자, 보통 기간 내라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갑이 연착 통지를 한 경우와 연착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이 보기에 소인을 받습니다. 23일 날 발송했는데 왜 이제 오지? 그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연착 통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건 효력 발생. 근데 연착 통지를 하게 되면은 갑이 연착됐다라고 통지를 하게 되면은 승낙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 입장에서는 소인을 보고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이었구나 라고 가만히 있으면 보다 계약을 성립된다는 겁니다. 자, 어렵지만은 일단은 정리해놓고 나중에 또 다시 반복적으로 합시다. 법조문 자체가 어려워요, 지금. 그렇죠? 뭐 여기까지는 뭐 했는데 여기까지 나오니까는 입문편은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상당 기간 내에 도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효력이 소멸된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당한 기간 내보다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39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죠. 승낙기간에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그래서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잇는다. 자, 이렇게 해서 청약은 이 정도만 살펴보시고 이제 승낙으로 봅시다. 승낙. 자, 첫 번째. 자, 승낙의 상대방입니다. 승낙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청약자에 됩니다. 특정인한테 해야 됩니다. 청약자한테 해야 된다. 승낙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 청약자한테 해야 된다. 자, 승낙을 거절했습니다. 자, 승낙을 거절하게 되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승낙기간이 남아서 다시 뭘 합니다? 거절했던 승낙을 다시 승낙을 하려 합니다. 승낙 기간 내에 다시 승낙한 경우.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약 성립 안 된다. 원래 승낙을 거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승낙기간 내에 다시 승낙을 한다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연착된 승낙. 우리 아까 연착된 승낙을 뭘로 본다 했어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네 번째. 자, 조건을 붙이거나, 자, 승낙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을 할 때, 자, 무슨 뜻이냐. 자, 갑이 A 부동산을 1억 원에 살래. 1억 원 살래라고 하니까 을이 아니야, 9천만 주고 살게 라고 변경을 가한 거예요. 그렇죠? 변경을. 자, 이렇게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뭘로 본다? 청약을 거절한 걸로 봅니다. 청약 거절과 동시에 뭘로 본다? 새로운 청약 거절은 승낙 거절이죠. 청약을 거절하고 동시에 뭐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승낙 거절로 하는 게 낫겠죠? 승낙 거절. 승낙을 거절하고 뭐다?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는 거. 자, 이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두 가지 있네, 지금. 그쵸? 하나는 뭐였어요? 연착 승낙. 또 하나는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뭐다? 청약으로 본다. 자, 다섯 번째가 효력 발생입니다. 우리 청약의 효력 발생은, 승낙의 효력 발생은 대화자와 격지자가, 우리 대화자가는 도달주의다, 발신주의다. 도달주의입니다. 격지자가는요? 발신주의. 이게 중요하다 했죠? 자, 우리 격지자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라 했잖아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다소 시간이 걸린 걸 뭐라 한다? 우리가 격지자.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걸 뭐다? 대화자. 그래서 승낙은 대화자 간에 뭐다? 도달주의.
격지자거든 보다 발신지입니다. 청약은 대화자거든 격지자거든 도달지입니다. 청약은. 자, 이렇게 해서 승낙, 이 정도만 승낙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한 걸 살펴봤고, 자, 두 번째입니다. 교차 청약입니다. 말 그대로 양 당사자가 서로 청약을 한 거예요. 모르고. 그렇죠? 그러면 양 청약이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했죠? 효력이 발생하고 그 도달 시기가 다르면은 늦은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월 20일 날 청약을 했는데 도달은 1월 21일 날 도달했습니다. 을에게. 자, 을도 21일 날 도달하기 전에 20일 날 청약을 한 거예요. 즉, 너 부동산 나한테 팔래라고 청약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언제 도달했냐면은 1월 22일 날 도달했습니다. 서로 교차해서 청약을 한 거잖아요. 갑과 을이. 그렇죠? 이거 우리가 뭐란다? 교차 청약이랍니다. 언제 계약이 성립된다고요? 양 청약이 도달한 때, 양 승낙이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교차 청약은 어디 있습니까? 394페이지 보세요. 자,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할 때마다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달한 때는 도달 일시가 다르잖아요. 언제를 본다는 거예요? 늦은 날, 그렇죠? 마지막으로 늦은 날짜로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본다. 이게 교차청약입니다. 이게 또 사례로 이렇게 문제 하나 나왔었죠? 늦은 날짜. 세 번째,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의사 실현의 계약의 성립. 자,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청약의 의사표시로, 자, 승낙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관습위에서 승낙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그때 뭐한다? 계약이 성립됩니다. 자, 승낙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입니다. 사실이 있는 때.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신문보급소 직원입니다. 그래서 집 앞에다가 자, 을의 집 앞에다가 관련 1월 20일 신문을 놓아두었습니다. 신문을. 계속 을은 신문을 계속 집 앞에 쌓아놓다가 어느 시점에 1월 30일 날 신문을 구독했습니다. 1월 20일도 계속 갑은마다 을의 집 앞에다 신문을 놔둔 거예요. 그렇죠? 신문을 보라고. 근데 보지 않다가 계속 쌓아놓다가 어느 날 봤어요? 1월 30일 때 봤어요. 언제 사실을 알게 됐냐? 갑은 2월 5일 날 알게 됩니다. 2월 5일 날 알게 된 겁니다. 언제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응? 언제 계약? 자, 이 신문 보고서 청약한 사람이 의사표시로 승낙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사표시에서 지금 신문을 집 앞에 놔둔 거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승낙의 의사표시로보다 청약의 의사표시로 승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또 관습에 의해서보다 승낙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언제? 승낙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청약자가 안 때, 이때 계약이 성립될까요? 자, 승낙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이때잖아요. 그렇죠? 이때보다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조문 보면은
532조 있죠, 중간에.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이때 밑줄 끊으셔요. 사실이 있는 때. 이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사실이 청약자가 안 때가 아닙니다. 청약자가 안 때가 아니라 승낙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지 청약자가 안 때가 아니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의 성립을 살펴봤고, 두 번째, 세 번째죠. 계약의 효력입니다. 계약의 효력. 자, 첫 번째 우리 동시행 항변권. 자, 동시행 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 채무도마다 이행을 거절하는 것. 이게 우리가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자, 두 번째, 성립 요건입니다. 자, 우리 성립 요건 크게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하나의 쌍무 계약으로 발생돼야 된다. 자, 우리 갑소유 A 부동산을 우리에게 매매를 하잖아요. 매매계약. 우리 매매계약 하게 되면은 갑은 부동산 인도와 등기를 해줘야 되고,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 합시다. 뭘 지급합니까? 잔금. 자, 이 잔금과 매매계약에 있어서 잔대금과 부동산 인도와 등기는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상대방이 부동산 인도나 등기를 안 해주면은 이 매수인도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채무, 잔금을 지급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뭐다?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부한다면은 이 매도인도 부동산 인도와 등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처럼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내 채무도 이행을 거절하는 걸 말한다.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매 잔대금과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오늘 또 동시 이행관계 하나 더 배웠었는데 어디서? 우리 오늘 안 했나요? 전세권 오늘 안 했나? 이 앞 시간에 했었죠. 전세권도 뭐다?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전세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는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쌍무계약으로 발생해야 되지, 별개의 계약, 별개의 계약으로 발생하게 되면은 이처럼 하나의 계약에서 이처럼 부동산 인도와 등기와 잠대금보다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별개의 계약으로 발생하게 되면 동시행관계 아닙니다. 자, 이 이전에 갑이 이전입니다. 이 이전에 이 매매하기 이전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예를 들어 1천만 원. 그리고 등기를 먼저 선이행하기로 하는 겁니다. 등기. 그게 그냥 갑이 이전에 갑이 을에게 돈을 대준 겁니다. 1천만 원. 자, 근데 등기와 잔대금은 동시 이행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의 쌍무계에서 동시행관계 주장해야 되는데 갑이 뭘 안 해주면 을한테 빌려준 이 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예, 을은 잔대금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은 뭘 해줘야 됩니까? 부동산에다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뭘 거절해요? 그 전에 들어간 돈 1,000만 원까지 지급하라. 1,000만 원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뭐다? 나도 지급하지 않겠다. 이처럼 하나의 쌍무 계약이 아니라 이런 별개의 계약으로 동시행관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특약으로는 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금액, 빌려간 금액 1,000만 원까지 그 잔대금을 포함시켜서 지급하기로. 그렇게 한다면 동시행관계 주장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처럼 별개의 계약에 있어서 발생하게 되면 동시행관계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없다는가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자, 두 번째. 상대방의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돼야 된다. 상대방의 채무 변제가 도래돼야 된다. 자, 우리 이제 선이행 의무자가 있어요. 선이행 의무자. 원래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행관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시행관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매도인은 등기를 1월 20일 하기로 하고 매수인의 잔대금은 1월 30일 날 지급하는 겁니다. 원래 이 잔대금과 등기는 서로 동시 이행 관계잖아요. 근데 뭐 먼저 하기로 한 거예요, 갑은? 등기 먼저 해주기로 한 겁니다. 등기 먼저. 자, 이처럼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행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1월 20일 날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줘야 된다고. 원래 매매된 잔대금과 등기는 동시행 관계잖아요. 이처럼 선이행, 특약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근데 애외적으로 전 동시행 관계 주장할 수 없지만은 어떤 경우에 동시행 관계 주장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불안의 항변이 있습니다. 불안의 항변. 불안의 항변. 자, 이 불안의 항변은 뭐냐면은, 자, 먼저 이 갑이 선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1월 20일 날. 누구한테? 을한테 등기를 해주려고 해요. 근데 을이 부도가 난 거예요. 자, 을이 부도가 나면은 매매대금을 지급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이처럼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은 동시행관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은 동시행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책에 398페이지 보면은 방가로 2번입니다. 선이행 의무진 당사자 다음 같은 이행 항변권을 가진다. 방가로 2번. 자, 두 번째입니다. 선이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선이행이 지체 중에 후이행 채무가 이제 도래된 거예요. 자, 이때도 동시행관계 이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1월 20일에 중도금을 지급한 겁니다. 중도금 지급. 원래 중도금은 선이행이에요? 후이행이에요? 선이행입니다. 그렇죠? 선이행입니다. 자, 좀 선이행이 지체되고, 자, 언제 이제 후행입니다. 이때가 이제 잔금입니다. 1월 30일이 잔금입니다.
잔금. 자, 이 중도금은 선이행해야 됩니다. 당연히 선이행은 동시행관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선이행이 도래되고, 자, 그럼 잔금. 원래 이제 중도금은 선이행인데, 이때 등기한다 합시다. 등기. 매도인은, 자, 이때 우리 등기를 해준다 합시다. 1월 20일 날. 선이행이죠? 자, 그러면은 매도인은 동시행관계 주장할 수 없고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체한 거예요. 지체하다가 이때 이제 상대방도 매수인도 이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자, 이때 되면은 이제 이 매도인도 뭐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도인도 동시행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시행관계를 주장하게 되면은 지체 책임을 집니까? 지지 않습니까? 이행지체. 동시행관계를 주장하면 이제 이행지체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이행지체제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참, 이 시기에는 이행지체제도 책임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서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매도인은 이 시기에는 뭘 해줘야 돼요? 지체 책임 제어합니다, 이거는. 이때는 지체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때부터 동시행관계 주장하게 되면 이제 지체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동시행관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당연히 지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이처럼 선이행이 지체된 사이에 후이행 채무가 도래되잖아요. 이때는 이제 뭘 할 수 있다? 동시행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시행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선이행 지체되고 동시행관계까지는 지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그 위에는 뭐다? 동시행을 주장할 때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이행지체. 자, 세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이행이라든지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아야 되죠. 이행 제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행 제공하게 되면 당연히 본인도 이행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이행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행이라든지 이행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 동시행 항변권이 성립이 된다는 거. 효과입니다. 효과. 자, 첫 번째. 거절 항변권, 그렇죠? 이행 거절 항변권입니다. 우리 이행 거절 항변권은 연기적이에요, 영구적이에요? 일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 항변권 또는 연기적 항변권을 한다. 자, 두 번째, 우리 재판상 효과가 있습니다. 재판상 효과. 자, 첫 번째, 자, 이행 청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 채무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행 청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거절하는데 자,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재판상 청구를 합시다. 재판상 청구. 자,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 채무도 이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상대방도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뭐다? 재판상 이행 청구합니다. 자기 채무 이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이행 청구를 합니다. 청구. 자, 이 경우 이제 법원은
원칙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낸댔잖아. 자, 이 사안은 나오시죠? 아까 우리 어디서 나왔어요? 위축권이 나왔잖아요. 원고 패소 판결 내립니다. 그렇지만 A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합니다. 즉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상환 급부 판결. 자, 그러면은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과 동시에 뭘 하라? 서로 채무를 동시에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는 거예요. 서로 동시에 뭘 하라고? 채무를 이행하라 라고 판결을 내는 걸 우리가 말한다. 상한 이행 판결 또는 상한 급부 판결합니다. 그래서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재판상 이행 청구를 합니다. 그렇죠? 이행 청구하는데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 내립니다. 그렇지만 소송 경제상 패소 판결 내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린다는 거 상한 이행 판결한다. 자, 이 동시에 항변권은요. 우리 재판에 있어서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주장. 주장하지 않으면요. 법원이 직권을 조사하느냐? 법원은 직권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법원 직권 조사 사항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이 등기와 잔대금, 매매서 동시행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청구를 합니다. 잔대금을 지급하니까 매매대금 달라라고 청구합니다. 자기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청구를 합니다. 잔대금 청구를. 자, 우리 뭘 해야 돼요? 항변해야 되잖아요.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동시행 관계다. 상대방이 뭐 안 해줬기 때문에 등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뭐다 잔대금 지급을 거절한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판사가 너 왜 주장하지 않아? 라고 직권조사상 하면서 판결 내린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으면요. 원고 승소 판결 내려요. 그렇죠? 원고 청구대로. 만약에 주장하게 되면 자기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서 불구하고 재판상 이행 청구하면 법원은 뭐라 했어요? 원고 패소 판결 낸댔잖아요. 주장하게 되면은 당연히 원고 패소 판결 내리죠. 그렇죠? 그래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주장하지 않으면은 법원이 직권조사하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직권조사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인정을 해준다는 거.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너 왜 주장하지 않아? 라고 감안해서 판결 내리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고 청구대로 뭐다? 판결을 내립니다. 자, 세 번째.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에서 상계 안 됩니다. 상계할 수 없다.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에서 상계할 수 있느냐? 상계할 수 없습니다. 자, 등기를 해줘야 되고, 등기. 자, 을은 뭘 해줘야 됩니까? 잔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잔대금 채권. 이 잔대금 채권과 등기는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우리 매매입니다. 근데, 갑이, 아니, 이 잔대금 채권, 채권, 잔대금 채권이고 갑이 을한테 가진 잔대금 채권 이거는 등기, 등기 채권, 등기 청구권 가지고 있죠. 등기. 자, 을도 갑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대금 채권이 존재합니다.
자, 을도 갑에게 돈을 빌려준 데 있어서 대여금 채권 존재합니다. 갑은 을한테 무슨 채권이 있어요? 매매 잔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잔대금 채권은 동시행관계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 등기와 이 잔대금은 동시행관계잖아요. 이건 동시행관계 붙어 있잖아요. 이 대여금 채권은요, 안 붙어 있죠? 자, 이 자동 채권과 이 수동 채권이 있는데요. 상계하고자 하는 채권, 상계하고자 하는 측의 채권을 자동 채권, 그 상대방 채권을 수동 채권합니다. 누가 상계하느냐? 그게 달라요. 자, 을이 상계를 하려고 한다. 을이 갑한테 받을 대여금 채권 있잖아요. 이 잔대금 채권과 뭘 하려고요? 상계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자기가 상계하고자 하는 측의 채권은 무슨 채권? 자동 채권. 자, 이 자동 채권은 동시행관계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상계는 가능해. 그렇죠? 자, 상계하고자 하는 채권이 자동 채권이 항변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갑이 자, 을한테도 돈 줘야 되잖아요. 대여금 채권. 근데 받을 또 잔대금 채권도 있잖아요. 자, 갑이 상계를 하고자 해요. 상계를 하고자 하는 측의 채권은 뭐라 했어요? 자동 채권. 자, 이 항변권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다. 상계할 수 있다 없다? 갑은 을의 채권과 상계를 못 한다고. 왜? 상계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항변권을 주장을 못 하잖아요. 어려워요? 자, 이렇게 말하면은, 자, 상계하고자 하는 측의 채권은 무슨 채권? 자동 채권. 그 상대방 채권 무슨 채권? 수동 채권. 자, 그러면은, 자, 이 자동 채권이 항변권이 붙어 있으면 상계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이 잔대금 채권이 항변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갑이 상계를 하고자 하잖아요. 그럼 이게 자동 채권이 되잖아요. 자동 채권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항변권이 붙어 있다고. 그러면 갑이 이 잔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에서 상계를 하게 되면은 을은 항변권을 주장 못 한다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변권이 붙어 있는 자동 채권보다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또 나중에 또 계속적으로 합시다. 또 책을 읽어보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 동시행 항변권은 401페이지에 보면은 동시행 관계가 있는지 여부 있죠. 동시행 관계가 있는 애가 있고 그 우측에 보면은 동시행 관계가 있지 않는 애가 있습니다. 또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위험부담 합시다. 위험부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